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한 거였어. 내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서 나는 서미연 38세.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바쁘게 살던 내가 시골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도윤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투박하지만 성실한 그의 손길이 믿음직스러웠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우리 가게 잘 되면 카페도 차려줄게. 그의 약속을 믿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아이가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임신 8개월, 내가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새로운 직원이 나타났다. 장현서 29세. 말수는 적지만 묘하게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자. 사장님, 이 고기 썰 때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워요. 그녀는 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남편의 손을 스쳤다. 불안했다. 하지만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그 한마디가 내 입을 막았다. 그리고 2달 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다. 그 시간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집 알바가 살 뺀 뒤 완전 달라졌다더라. 사장님이 차도 사주고 금반지도 해줬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 들려왔다. 내 이름이 안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 안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연서도윤이라 적힌 포스트잇. 그리고 그의 뻔뻔한 변명들. 그냥 위로해 준 거야. 너네 때문에 예민하잖아. 나는 법정까지 갔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당당했다. 저는 도움받았을 뿐이에요. 불륜이라니 명예훼손이에요. 증거 부족으로 나는 졌다. 재판 후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넌 너무 완벽하려 했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단지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차례라는 것을. 카페 간판을 바꿨다. 새 출발, 이제 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서미연 38세다.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일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 동창의 결혼식 때문에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갔다가 그를 만났다. 박도윤 42세. 그곳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서울 남자들처럼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투박했지만 진실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내내 나를 배려해줬다. 음식을 먼저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서울에서 오셨다니 힘드셨죠?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공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제는 서울이 더 답답해 보여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미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내 안부를 먼저 물었고 내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다. 몇 달 후 나는 주말마다 그를 만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고깃집은 작지만 정갈했다. 손님들도 많았고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곳이었다. 우리 가게 고기는 직접 선별해서 들여와요. 손님들한테 맛있는 걸 드리고 싶어서 그의 성실함이 느껴졌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그에게 끌렸다. 6개월 후 그가 프로포즈했다. 미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울 생활 그만두고 여기서 함께 살아요.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지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다. 미쳤어? 서울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시골 고깃집 남자랑 결혼한다고? 정신 차려. 엄마는 울면서 말렸고 아빠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도 모두 만류했다. 미연아, 정말 후회할 거야. 서울에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내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몇 명만 참석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다. 도윤은 나를 공주처럼 대해줬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밤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줬다. 미연아, 힘들지? 서울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런 시골에서 살려니. 전혀 힘들지 않아.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리고 그는 약속했다. 우리 가게 잘 되면 미연이 원하는 카페도 차려줄게.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당신이 직접 운영하는 거야.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나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 서울에서의 커리어도 친구들과의 인맥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2년 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미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가 생겼네. 도윤은 내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도윤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다고 했다.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생을 하나 뽑았어. 임신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때는 그저 고마웠다. 남편이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다. 임신 8개월, 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가게 일을 도울 수도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도윤은 미안해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가게 일까지 시킬 수는 없지. 그래서 그가 새로운 직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도윤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벅찰 것 같았으니까. 어떤 사람이야? 29살 여자야. 이전에 음식점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성실해 보여서 뽑았어. 여자 직원이라니. 순간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도윤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녀를 처음 본 건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다. 도윤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말했다. 오늘 새 직원이 첫 출근했는데 일을 정말 잘해. 손님 응대도 좋고 고기 굽는 것도 금방 배우더라고.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여자이길래 도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나는 가게에 들렀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봤다. 장연서,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몸매에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첫인상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묘한 매력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는 묘하게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연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인사는 정중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장님께서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때 도윤이 주방에서 나왔다. 미연이 왔어? 연서 씨, 우리 와이프야. 네,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걸 목격했다. 연서가 도윤에게 고기 썰기에 대해 조언하는 모습이었다. 사장님, 이 고기 썰 때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도윤의 손을 가볍게 스쳤다. 도윤은 그녀의 조언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다. 직원이 사장에게 저렇게 스킨십을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고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윤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연서 씨가 새로 와서 가르쳐 줄 게 많아. 마감 정리하는 법도 알려줘야 하고.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것일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일주일 후 나는 더 확실한 신호를 포착했다. 도윤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 것이었다. 은은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이었다.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야? 향수? 무슨 향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닐 거야.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해뒀다. 며칠 후 가게에 또 들렀을 때 그 향수의 정체를 알았다. 연서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내가 도윤의 옷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다. 연서 씨, 향수 뭐 써요? 향이 좋네요. 아, 이거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향이 좀 진해요.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확신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연서 씨와 일할 때 너무 가깝게 하지는 말아줘. 뭔 소리야? 그냥 일하는 관계인데. 그래도 남녀가 함께 일하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미연아, 넌 지금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한 거야. 괜한 생각하지 마. 또 그 말이었다. 임신해서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이 내 모든 의심을 무효화시키는 마법의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내가 가장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에 나는 도윤을 깨웠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집에 없었다. 침대는 차가웠고 그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그리고 6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 긴 시간 동안 도윤은 어디에 있었을까? 출산 후 병실에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미연아?
응? 아기 낳았어? 미안, 휴대폰 소리를 못 들었어. 어디 있었어? 왜 집에 없었어? 가게에서, 가게에서 정리할 일이 있어서. 새벽 3시에 가게에서 무슨 정리를 하고 있었을까? 나는 의심했지만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의 말에서 진실을 알았다. 도윤이가 어젯밤에 연서랑 재고 정리한다고 하더라. 새벽까지 고생했을 거야. 재고 정리? 새벽까지? 내가 아이를 낳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믿었던 완벽한 사랑은 애초부터 착각이었다는 것을. 출산 후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장 큰 변화는 도윤의 태도였다. 예전처럼 나를 세심하게 챙기지 않았고 아이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적었다. 여보, 기저귀 좀 갈아줘. 아, 미안. 가게 정리하고 올게. 우유 탈 시간이야. 연서 씨가 재고 확인한다고 해서. 나중에 할게. 모든 대답에 연서 씨가 들어갔다. 마치 그녀가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게에 들렀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쐴 겸 도윤의 얼굴도 볼 겸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연서가 새하얀 셔츠를 입고 도윤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다. 더 자연스럽고 더 친근했다. 마치 오랜 연인 사이처럼. 더 충격적인 것은 도윤의 모습이었다. 그는 연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이 있었다. 사장님, 이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서가 도윤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도윤의 팔에 닿았다. 도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좋은 생각이네. 역시 연서 씨는 센스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친해진 거지? 아, 미연이 왔어? 나를 발견한 도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이 섞여 있었다. 응, 아기도 데리고 나왔겠다 들렀어. 그래, 연서 씨, 우리 아기야. 도윤이 연서에게 아이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다. 연서가 아이를 보는 눈빛에 애정이 없었다.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예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미연아,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몸조리 기간인데. 도윤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잠깐만 들른 거야. 답답해서. 그래도 아기 데리고 나오면 안 되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 예전 같으면 걱정해주는 말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또 났다. 이번에는 더 진했다. 여보, 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응? 아, 연서 씨가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리나 봐.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아는 도윤이라면 직원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면 주의를 줬을 것이다.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며칠 후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도윤이 새로 산 향수였다. 이 향수 언제 샀어? 아, 그거 연서 씨가 추천해줘서 샀어. 남자들도 향수 좀 뿌리고 다니라고. 연서가 추천해서? 결혼 5년 동안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남자가 갑자기 향이 좀 진한 것 같은데. 그래.
연서 씨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던데. 모든 기준이 연서였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밤 10시쯤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 나는 당황해서 도윤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우열이 너무 높아.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응급실? 그냥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면 안 돼? 39도가 넘어. 빨리 와줘. 알았어. 금방 갈게. 하지만 도윤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윤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미연아, 미안. 가게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뭔데? 아이가 아픈데. 재고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연서 씨랑 밤새 고치고 있었어. 또 연서였다. 내 아이보다 재고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도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게에 갔다. 도윤과 연서가 어떤 관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가게 뒤편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어제 사모님이 많이 화나셨죠? 응, 좀 그랬어. 요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힘드시겠어요. 신생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연서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승리감 같은. 연서 씨 덕분에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다. 뭔가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인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여보, 어제 정말 재고 관리 때문에 늦었던 거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응, 그랬다고 했잖아. 그럼 연서 씨도 새벽까지 남아서 일한 거네요? 연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침착해졌다. 네, 사장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워 보여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아이가 아픈데. 미안해. 일에 집중하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 도윤의 변명은 예전과 달랐다. 확신이 없어 보였고 죄책감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도윤과 연서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진 후 나는 더 세심하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도윤의 스마트폰이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에 올려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메시지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누구한테 문자 왔어? 아, 거래처에서. 하지만 거래처 문자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도윤의 외모 변화였다. 결혼 후 5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보, 이 셔츠 어때? 새로 산 하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도윤을 보며 나는 당황했다. 좋은데? 갑자기 왜? 그냥 좀 신경 써야겠다 싶어서. 사장이니까 단정해야지. 하지만 정작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여전히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다. 가게에 갈 때만 새 옷을 입었다. 세 번째는 시간이었다. 도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게 오픈 시간보다 일찍 나가고 마감 시간보다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늦네.
연서 씨가 새로운 직원이라 가르쳐 줄 게 많아서.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르쳐 줄 게 있어? 응, 세세한 부분들이 많거든. 그의 설명은 점점 억지스러워졌다. 4번째는 돈이었다.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곳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있었다. 꽃집, 액세서리샵, 심지어 여성 의류 매장까지. 여보, 이 꽃집에서 뭘 샀어? 아, 가게 카운터에 놓으려고 꽃을 좀 샀어. 여성 의류 매장은 연서 씨가 유니폼 같은 걸 사달라고 해서. 모든 소비가 연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도윤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차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한 것이었다. 연서 도윤이라 적힌 포스트잇이었다. 그리고 하트 모양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뭘까? 연서가 도윤에게 준 메모인가? 더 찾아보니 호텔 주차권도 나왔다.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내가 아이 때문에 친정에 간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윤을 추궁했다. 이게 뭐야? 포스트잇과 주차권을 내밀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호텔에는 왜 갔어? 그것도 연서랑?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럼 이 포스트잇은 뭐고? 연서 씨가 장난으로 써준 거야. 장난으로 하트까지 그려주고. 도윤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미연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위로해 준 거야. 위로? 연서 씨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해주고 있는 거야. 상담을 호텔에서 해? 아니야. 호텔은 다른 일로 간 거야.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이 있어서.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다. 그럼 연서는? 우연히 마주친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도윤아,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미연아, 정말 믿어줘. 나는 너만 사랑해. 나만 사랑한다고? 그럼 왜 다른 여자를 위해 꽃을 사고 옷을 사주고 호텔에까지 가는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욱 늦게 들어왔고 나는 아이만 돌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넌지시 알려준 것이었다. 미연아, 너희 남편이 그 알바생한테 가게 하나 더 차려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가게를요? 응, 연서 씨가 독립해서 카페를 차린다면서 도윤이가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가게를 차려준다고? 나에게는 늘 아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물어봤다. 연서가 카페 차린다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이야, 아니야? 미연아, 그건 내가 그렇게 카페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다른 여자한테는 가게를 차려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연서 씨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라고? 얼마나 가까워야 가게까지 차려주는 거야? 미연아, 너 내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 괜한 오해하지 마. 또 그 말이었다. 애 때문에 예민하다는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다. 바람이라니.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증거가 없다고? 포스트잇, 호텔 주차권, 그리고 이제 가게까지. 이래도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건 다 오해야.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모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만나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도윤과 연서가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 그리고 연서 명의로 된 카페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 카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남편분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총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8천만 원? 우리 집 적금을 거의 다 털어서 투자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건데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카페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장연서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과 운영권은 남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연서 씨 소유지만 실제로는 남편분의 투자로 운영되는 거죠. 일종의 편법입니다. 나는 분노에 떨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카페를 다른 여자에게 차려준 것도 모자라 법까지 피해가며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 충분합니까? 글쎄요. 요즘 법원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불륜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관계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 관계요? 네, 직접적인 불륜 현장이나 그에 준하는 증거 말입니다. 나는 좌절했다. 그럼 결국 도윤의 말대로 선을 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외도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편법이 있었다면 세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도윤과 연서를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도윤이 신고 통지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연아, 이게 뭐야? 당신이 한 일의 결과야. 세무서 신고까지 하다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배신했잖아. 나는 바람 피운 적 없어. 그냥 도와준 거라고. 도와준다고 8천만 원을 투자하고 호텔에서 만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야?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연서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사모님, 저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보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나는 놀랐다. 무슨 얘기를요? 저는 사장님과 불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신고까지 하신 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라고요? 네, 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녀의 뻔뻔함에 나는 기가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도 나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법정에서 만난 그들은 여전히 당당했다. 저희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사업 투자의 성격이고 개인적 만남은 업무 상담이었습니다. 연서의 증언이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호텔 출입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없어요. 판사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결국 나는 졌다.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다가왔다. 미연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응,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너무 완벽하려 했어. 나는 그런 부담이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한 거였어. 미연아. 그리고 이제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카페 간판을 주문했다. 새 출발. 도윤과 연서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내가 시작하는 이 카페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다. 연서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맞은편에 나는 더 큰 카페를 열기로 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다. 동네 사람들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한 달 후 연서의 카페는 문을 닫았다. 도윤은 파산 직전에 몰렸다. 그때 연서가 다시 찾아왔다. 사모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다. 진짜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도윤은 가끔 카페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한다.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